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주 나와 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인류 사이에 오늘 시편 112편에 보니까 112편 2절에 보니까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 그리고 4절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인류사 전체가 빛으로 조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 인류사가 너무 많이 곡해되어 있고 너무 많이 후대서 사건이 일어난 어떤 인류사의 속에서 후대가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해버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그냥 자기 아전 인식격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대에 있는 현재 제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제 주변에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광주에서 일어난 1980년도에 일어난 5.18 사태를 5.18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 이 내용을 그 이름 자체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때에서 당연히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바르게 볼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시각은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 시간에 인류사의 예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연대가 내가 안 살아본 연대에 일어난 것 같으면은 뭐 참 누구든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뭐 딱 하나 주장은 할 수 없지만은 내 시대 내가 너무 가까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그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텔레비전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 자료를 남기자 해서 지금 이걸 시작하는데 5.18 민주화 단어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연대가 많이 다시 한번 리뷰해서 들어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거는 연대 부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 있는 연대를 인류사에 언급이 되는 연대를 한 번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 지난번에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길인데 연대를 가야 돼요. 이 연대, 즉 5.18 민주화 운동이라 하고 우리 한국 역사되어지는 사건에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통신대학의 교재로서 나타나는 연대하고 어디가 딱 연결되냐면요.
광주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게 1894년하고 딱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동학난. 저도 지금 동학난에서 사실은 우리 역사하고 항상 비춰보던 그 눈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춰가지고 5.18 민주화운동을 연결해버리니까 내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보는 1894년은 동학난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연결해버려갖고 이거 자체를 뭐 농민운동으로 요리 딱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거서부터 제가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막 그 광주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강의를 그래 하기니까 이거 이래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죠. 우선 이 1894년은 나중에 나왔고 나중에 결국은 이 연대가 여기서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연대가 언급이 되는 이게 결국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 1904년 러일 전쟁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1차 대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1911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일단 정확하게 한번 기록해 놔놨고 내가 이 노트에도 적어놨어요. 근데 적어온 것보다도 이 1894년만 해오면은 암송만 하면은 10년 단위 앞에 10년 가면은 1884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기독교에 시초되는 연대가 1884년이거든. 그 10년 앞으로 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10년 뒤부터 시작해서 연대가 3번 10년마다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에. 여기 1894년은 동학난이 있는 대신에 있는 연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에서부터 해서 저는 연대를 1950년 대한민국의 그 한국전쟁까지 보는 여기서 봐서 그까지 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연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민주화운동을 넣어버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넣어버리니까 내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걸 오늘 연대가 쭉 나오는 걸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 개인이 그렇다는 거고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10년 지나면은 여기가 플러스 10년 하면 1904년입니다. 1904년 1904년은 뭐하냐 이게 청일전쟁 다음에 러일전쟁이에요. 러일전쟁 10년 후에 나옵니다. 10년 후에 청일전쟁은 중국의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은 기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10년 후에 러시아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러시아는요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어버렸거든요.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다 동학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동학난에 대한민국에 사태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태하고 동학이 나타나는 내용하고 청일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러일이 전쟁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져버리거든. 이거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연대를 조금 한 비껴갑니다. 1905년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에서 1차라 그래. 1차. 이때는 1차 러시아 혁명입니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이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자가 일으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농민들을 주축으로 해갖고 노동자도 있죠. 노동자 주축으로 농민 주축으로 해갖고 러시아에 있는 사회개혁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회개혁에 대한 바람이 러시아에서 분위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바뀌냐면 잘 들어. 이거 교회사나 아니 세계사나 일할 때 이런 내용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혁명에서 가장 기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1765년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람이 헤겔의 변정이 어떤 논리, 요 논리가 바로 그 시대의 이것이 맞춰주는 거예요, 헤겔이. 그리고 나중에 여기 1900년대 오면은 그 헤겔의 변정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마르크스가, 레닌이 이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가 헤겔에서 변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변정학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그 활동, 노동운동 자체를 헤겔이 아주 어떤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없었고,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자 계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개념도, 노동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나 이런 어떤 계급 자체가 계층으로 분리된 때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그 200년 안 되지, 아직 133년, 13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혁명에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1765년에서 쭉 넘어오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노동운동 오면서 농민운동이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개혁운동이랄 때, 사회개혁운동 할 때 누가 제일 뜨끔하느냐?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교황이 그게 제일 먼저 뜨끔한 거예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에 즉 자본주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1789년에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 그런 사건, 그냥 1765년이나 1889년 한 20년 상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여파로 인해서 프랑스가 시민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시민운동 자체에서 겨냥하는 것이 교황이 돼서 겨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저항이, 즉 사회 전체를 제도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던 그 분위기는, 그 영향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였는데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은 즉 그 속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로마 교회하고 버금가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왕을 지휘하는, 왕을 완전히 어떤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 제도처럼 제사장 위치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통솔하고 있는 그 지휘법권 지역이 교회 재산이래요. 교회 재산. 그것이 산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바로 국가에 대해서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대립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자본도 안 되고 재산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주요 타겟이죠. 자본가는 돈이나 냈지. 교회는 돈도 안 내면서 재산들을
그냥 뭐 자기 교회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는 뭘 겨냥하느냐? 재산가 자체에서 어떤 전체를 영향을 주는기 때문에 교황이 후달적 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은 이 정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1차 대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그냥 뭐 우연히 이래 뭐 묻혀가는 게 아니고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바로 러시아 혁명으로 통해서 1907년에 교황을 자극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동맹이 일어나요. 러시아 동맹이 1907년에 일어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국가의 정체성이 전체가 다 교황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프랑스 자체는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1789년만 해도 시민운동 일할 때 교회를 대항했다 그랬고 계속해서 교황을 친교황 안 그러면 반교황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1907년쯤에 와서는 영국 자체는 원래가 영국은 1907년도 영국은 원래적으로 거기는 교황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면서 교황하고 같이 1600년대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벌써 400년부터 영국은 교황에 대해서 뭐 친교황도 아니고 교황의 영향은 받는 듯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회락하는 별도로 조직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이 교황의 영향에서 유일하게 유럽에서 교황의 영향에서 제외되어 있는 데가 영국이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아까 러시아 이 혁명하고 관계되잖아요.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고 러시아가 여기 지금 유럽을 지금 영향 주고 있는 그 영향권이 교황이 있다 보니까 이 교황에 대항해서 교황의 어떤 정책에 대항을 하고 하니까 이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맹을 한다. 이 연맹으로 인해서 교황 척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가 되어지는 독일, 그 다음에 1차 대전 당시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밑으로 수직으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외곽으로 이렇게 세 나라하고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일으킨 전쟁이 1904년에서 10년 지나면은 1914년이에요. 1914년이에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1914년.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여기도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내가 기록해놓은 게, 그렇죠. 1차 세계대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917년, 17년에 우리나라 1919년 오기 전에 1917년에서 여기에서 2차 러시아 혁명이에요. 요 혁명이라 그래, 혁명이라. 요 혁명 때문에 앞에를 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은 러시아 러시아 혁명이라 하나? 요도 러시아 이야기를 혁명이라고 했는데, 앞에 러시아 혁명했기 때문에, 뒤에, 그래서 앞에 것도 러시아 혁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요 러시아 혁명으로서, 요 때가 바로 레닌이 통치하는 마르크스는 앞에서부터 쭉 해서 이론적인 걸 했고 레닌이 여기가 통치야. 레닌 혁명이라 레닌 혁명.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옛날에는 레닌이 동상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공산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 1914년에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1917년에 2차 러시아 혁명.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전체 이제 장악을 한 거예요. 1905년에는 그냥 사회적인 어떤 반응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바꿔놨다 그러면은 17년에 이때는
완전히 정권 자체가 공산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이 뭐냐? 1918년 1년에 1918년 되면은 교회 재산 몰수를 선포합니다. 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측한 대로, 교황이 겁낸 대로. 교황이 겁을 내가지고 1914년에 세계대전, 왜 세계대전 쪽을 이야기한, 이것도 이야기가 상당히 깊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은 교황의 영향이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가 교황을 떠나려고 하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참조 삼아 하고 있다가 시각을 조금 그래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1918년에 교회 재산 몰수락 하는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내용이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자, 아까 1차 대전이 러시아 혁명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결합된 것에서 교황에 대한 영향의 유럽 전체 사회가 교황에 영향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변화되는데, 그 사회적인 변화에 힘이 약하니까, 단독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약하니까 여기에서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 교황하고 좀 어색한 관계가 있는 그들하고 같이 동맹을 한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1918년에 교회 재산 몰수로 인해서 이제는 또 형성되어지는 2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염두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1918년 지나서 1919년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3.1운동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3.1운동 1919년. 그리고 2차 대전에 대한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1929년으로 되어 있네. 1929년. 라테란 협약이었어요. 라테란 협약. 뭐냐면은 교황이 있는 위치적으로 교황청이 있는 데가 바티칸, 무슨 공화국인, 무슨 도시냐 그러면 그 시 이름이 조그마한 시예요. 로마 시 안에 있는 조그마한 시입니다. 바티칸은 아니고, 바티칸 맞나? 바티칸 맞네, 바티칸. 바티칸 시티 공화국이에요. 바티칸. 그 도시, 그 동네 이름 시가 바티칸 시예요. 그러면 요 바티칸 시를 이태리에서 교황하고 협약을 맺는데, 교황이 있는 이태리 나라가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 시를 국왕 국가로 완전히 인정을 해주면서 완전히 띄워주는 거예요. 땅을 주면서 땅도 줄 뿐더러 교황청을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를 다 대주겠다. 무한대로. 그 협약이에요. 1929년 라테란 협약은 교황과 이태리와의 사이에 어떤 지원관계, 보장관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뒤에 4년 1933년 나치스 협약이 있어요. 나치스 조약. 이건 조약이에요. 국가와 국가 안에 분명한 조약을 하는 거예요. 나치스 조약은 교황과 독일 독일 나치스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뭐냐? 독일에서는 교황이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지 마라. 요거예요. 교황이 요구한 거는 독일에 있는 교회 재산 손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두 개를
딱 가지고 협약한 거예요. 이 협약으로 1933년에 나치스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학살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뭐라 부르자 이름이 막 많이 죽인 거. 그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되면서 인종멸절이라고 해서 인종전쟁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독일이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러시아는요 대한민국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 독일하고 러시아는 언젠가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독일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나치스하고 협약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하고 저쪽에 교황하고 협약되니까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 보면 이건 보통 기겁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탔겠던 우리구나 벌써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1939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게 2차 대전. 그냥 2차 대전이 괜히 오스트리아 황태자 총 쏴가지고 이런 그거는 어떤 필미, 뭔가 근거지, 뭔가 지금 어르렁어렁 하고 있는 사이에 조그마한 걸 하나 터지는, 바늘 구멍이지, 바늘 톡 쏘신 거지. 요 2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가 왜 운동이란 이 이름, 운동이란 말 밑에 이게 나오느냐 하면 연대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운동, 무슨, 의거, 무슨 사태, 혁명, 쿠데타. 우리가 쓰는 것들, 우리가 있으니까 쓰는 것들도 이런 단어 하나가 형성되는 데는 역사적인 사건, 즉, 거기는요, 피를 흘리든지 어떤 어마어마한 물결이 하나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단어 하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던 그래갖고 형성된 단어 하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써버리잖아. 이 내용을 이러한 운동을 써야 되는지 혁명을 써야 되는지 이런 진위 자체도 다뤄보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후대에서 넘겨서 100년, 20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연대가 지나서 그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런 거로 읽자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어떤 거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써버리잖아요. 단어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연대를 이야기하는.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까지 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해방까지 오잖아요. 1945년. 이게 1945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1939년 시작해서 1945년까지 가는데 바로 1945년에 대한민국 해방, 대한민국 광복이잖아, 광복. 1945년.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운동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 연기에 1950년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한국전쟁. 왜냐하면 세계적인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것은 6.25 사변은 우리가 부르는 거고 세계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전쟁에 부르는 거예요. 한국전쟁의 의미가요 대단히 깊어요. 단순하게 대한민국 남북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적어도 운동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라는 단어가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즉 이 한국전쟁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동학 1894년부터 일어나는 대한민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 전부 다 세계적인 사건하고 관계되냐.
대한민국에서 청일 전쟁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서 러일 전쟁이 아니랐다면 러시아의 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났을까? 어림도 없어요. 러시아에서 혁명 나타날 어떤 계기도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1904년에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가장 불만하고 있던 그 노동자 계통, 농민 계통이 산업혁명을 해서 아직까지 러시아는 이런 그 개념이요, 그렇게 발달 안 되고 노동자 계급이 발달 안 돼 있어요, 러시아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저 조그마한 일본한테 졌다. 도대체 국가가 뭐냐 이거죠. 러시아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느냐. 요즘부터 뭐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소문 입소문하고 나오는데, 결정적인 러일 전쟁이 러시아를 혁명을 일으킬 분위기에 조건이 된 거예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나? 안 그렇다고. 그 자존심, 러시아가 수천 년 동안 어디든지 영향을 미치고 참 그 힘 가지고 막 하던 나라가 일본한테 져버렸어. 전 세계 무적 함대를 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항공모함 같은 거는 있어요. 그 전함이. 그게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면서 지쳐가지고 일본 함대한테 완전히 격침당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여러 가지가 해외 이런 거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숙해갖고,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들어왔으면은 빨리 들어오는데 지중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중해 못 들어오고 거기 협약이 안 돼 있고 서로 간에 뭐 군사 어떤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저 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온다 뒤에 주변 나라하고 이거 뭔가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조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조약이 형성되니까 교황의 사주를 받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시점에 일어난 내용을 우리 보면은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전쟁이잖아요. 한국 전쟁은 단순하게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진영,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전 세계의 마지막 보루였단 말이에요. 보루.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이 현재 위치가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 이후로 공산주의에서 대항해서 싸워보겠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한국전쟁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디서 봐야 되냐? 1894년부터 봐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요래 바뀔 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시각이, 공산주의가 참으로 독재국가고 거기는 완전히 피로 인해서 통치한 나라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혁명 일으킬 때만 해도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대로 구라파 유럽 자체가 공산주의를 그냥 받아들일 때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 이후로 다시 말하면 1945년 우리 강복절이라고 2차 대전 일어날 전까지는요, 유럽 자체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경계를 안 했단 말이야.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1945년에 이런 우리나라 강복이 일어날 즈음에서 유럽의 수많은 곳이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막 침공당하는 거예요. 폴란드 침공당하고, 그 밑에 다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그냥 그대로, 우리도 공산주의 하겠다고, 그냥 그대로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그래갖고 유럽 전체가, 독일은 아예 러시아하고
벽을 쌓았으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저 밑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는 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유럽이 붉은 깃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이 1950년에 그 기세로 가지고 한반도로 했는데 중국이 들어가 있지. 중국이 큰 땅이 공산당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공산주의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한반도에 조그마한 이거, 러시아가 겁을 냈겠어요? 이거 공산주의 못 만들겠다. 자신 없다. 그래갖고 전쟁을 포기할 정도 됐겠어요? 얼마든지 자신 있는, 얼마든지. 유엔도 자기들 손에 있고, 거기 자기들 상임이사국으로 있다 보니까, 5국 상임이사국인데,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소련이. 그런데 이 한반도 이거, 남북한 이거 공산주의 만드는 거 이거는 하루쯤에 김일성이 이야기도 하면 3일이면 끝난다든가 5일이면 끝난다 그랬다니까. 그 상이 그대로예요. 그 의미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겨보지 못했던 그 공산주의를 마지막에 그쳐서 이겼고 그 이후로 다시 공산주의의 자유전쟁 싸움이 없는 인류의 마지막 공산주의를 대항한 국가란 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국가고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국가라는 거예요. 반토막이 그래서 난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한 의미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운동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뭐냐니까. 실수는 뭐냐. 그 어느 나라든지 그걸 갖고 홍보하는 내용에는요. 이 공산주의를 대항한 대한민국 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전쟁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의 분명한 역사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동족 산잔이라는 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변혁을 일으키고 이걸 변혁이라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변한 이것을 운동이라 하겠어 혁명이라 하겠어 개혁이라 하겠어요. 뭐라 붙이겠어요. 이게 6.25 동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 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 안에 여기에서 흘러오는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당 시절에 민주당이라 하는 이름이 있는지 어쩌면 거기서 나오면서 딱 갈래로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라고 하는 이 운동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요거 요래하고 요건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다른 거 글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니까 제가 연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입니다. 1980년.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우리나라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시비를 걸 때, 시비 걸고 어떻게 하냐 하고 할 때 1985년이에요. 딱 5년 지나왔어. 여기서 1985년에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이름이 뭐냐니까?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주화, 이거 봐봐요. 민주화 추진협의회 대표가 회장이 누구냐면 이 김대중 씨라고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민주화라는 말을 안 썼으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김대중 씨의 뒤에 따라다니는 북한 공산주의에서 지원받는다. 북한 공산주의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 사별되고 없은 지금에도
여전히 꼬리표가 달아붙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속에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민주화가 반한국적인 내용이 있다. 또 노동자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속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반한국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이념적이 되어 있다. 그 내용에 운동이라는 이 말을 그냥 갖다 붙인 것도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있는 남북한의 이 갈등으로 있는 이 요소, 즉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철저히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당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없으면서 자유진영 안에서 현재 나타내는 자유진영 자체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론 자체가 어제도 눈에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딱 이렇다. 내가 단정적으로 말 못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주제로 민주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에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편안하게 보이는 그 속에 숨겨진 운동도 아니고 민주화라고 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런 속에 숨겨있는 내용, 숨어있는 내용은 왜 공산주의에 대항한다고 하는 대항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가는 이 위치를 왜 연결하지 않느냐, 왜 그걸 당당하게 연결하지 못하느냐, 이걸 감추려고 하지 않느냐. 특별히 그 호남 지역의 빨치산 그 그룹들이 분명히 잔존해 있고 노무현 씨 김대중 대통령 죽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되어지는 그분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산재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분명히 현적이 드러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내용을 왜 못 밝히냐 이거. 왜 그런데 밝히려고 언어를 좀 더 골라 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일제에서부터 대한민국에 넘어오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넘어오는데 분명한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겨누었던 6.25 사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이 산발수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 역사에 있는 분명한 요소를 왜 부각되지 않는 바로 저게 1894년에 있는 동학난으로 바로 올라가고 왜 일제시대에 있던 1919년에 운동 자체를 부각시키려고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운동이란 말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끝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